이재성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20여 년 전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서 4살 백 손녀 서윤이가 사라진 그 순간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었죠. 그날의 혼란스러운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붐비는 거리, 잠시 놓친 작은 손,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서윤이의 뒷모습. 이재성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서윤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이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재성은 손녀를 잃어버린 후 아들과 며느리가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은 끝까지 미국에 남아 사설 탐정을 고용하며 서윤이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사업도 가족도 모두 뒤로한 채 오직 서윤이를 찾는 데만 집중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단서가 하나둘 사라지면서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해졌어요. 결국 이재성도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널 찾을게. 어디 있든 반드시. 이재성은 매일 밤같은 다짐을 되풀이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모두가 서윤이를 잊어갔지만 이재성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재성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했죠. 하지만 그는 어딘가에 살아있을 손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년 서윤이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이재성은 특별히 주문 제작한 작은 목걸이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 목걸이에는 항상 같은 문양과 서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재성은 언젠가 서윤이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 목걸이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한편 미국 뉴욕에서는 한 여성이 바쁜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리는 31살의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그녀는 뉴욕의 유명 로펌에서 국제 계약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클레어에게는 늘 뭔가 빠진 듯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국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하기만 했어요. 또 그 꿈이었어. 클레어는 아침에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클레어는 반복되는 꿈에 시달렸어요. 그 꿈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그 이름은 클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들리는 이름을 기억하려 했었지만 깨어나면 언제나 그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클레어는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목걸이의 펜던트 부분을 개조한 것이었어요. 클레어는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물건인 이 팔찌를 항상 소중히 여겼죠. 비록 팔찌에 새겨진 한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뿌리와 연결된 중요한 단서라고 느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 클레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클레어는 로펌의 회의실에서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계약건이 많은 클레어는 특히 아시아 기업들과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녀의 한국계 배경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했지만 정작 클레어 자신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죠. 그저 위탁과정과 입양 시스템을 거치며 배운 몇 가지 단어와 문화적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클레어, 오늘 한국에서 중요한 고객이 오실 예정이야. 그쪽 담당으로 배정했어. 상사인 마이클이 다가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계약건인가요? 클레어가 묻자 마이클은 서류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성재그룹의 회장님이 직접 오셔. 미국 투자건이라 중요한 계약이니 실수 없이 진행해줘.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성재그룹이라 한국의 대기업인 것 같았습니다. 클레어는 서류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죠. 이재성 회장. 왜인지 이 이름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클레어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저 흔한 한국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한편 이재성은 뉴욕의 호텔방에서 오늘의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69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력이 넘쳤어요.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서윤이를 찾지 못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번 미국 방문도 사업상의 이유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이재성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서윤이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10시 반에 로펌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상기시켰어요. 이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여 년 전 이 도시에서 손녀를 잃었죠. 거리마다 추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된 시각, 클레어는 회의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한국 고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몇 가지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떠올리며 준비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이재성이 비서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성 회장님. 저는 이번 계약을 담당할 클레어 리입니다. 클레어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어요.
이재성은 클레어를 보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어딘가 익숙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죠. 하지만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라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이재성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며 악수에 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클레어 씨. 이재성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묻어났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재성은 자꾸만 클레어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그녀의 말투, 표정, 심지어 손짓까지도 무언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문득 클레어가 서류를 넘기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이재성은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팔찌를 발견했습니다. 이재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팔찌의 문양은 서윤이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의 펜던트와 똑같았습니다. 특별히 주문 제작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문양이었죠. 이재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가슴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 계약서의 세 번째 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레어는 전문적인 태도로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재성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클레어의 팔찌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 순간 이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재성은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저었어요. 계약서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클레어가 이재성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계속해주세요. 이재성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재성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클레어에게 그 팔찌에 대해 물어봐야 했어요. 만약 그것이 정말 서윤이의 목걸이라면 이재성의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되고 계약서에 서명이 완료된 후 이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클레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클레어에게 다가갔죠. 클레어 씨, 잠시 시간이 되실까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클레어는 약간 당황했지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재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클레어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실례지만 그 팔찌 어디서 구하셨나요? 클레어는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에게 이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된 소중한 물건이었죠.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목걸이의 펜던트 부분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목걸이가 짧아져서 팔찌로 개조했어요. 클레어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사실 이게 제게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만 알 뿐 자세한 건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그 팔찌에 새겨진 글자를 아십니까? 클레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글로 뭔가 새겨져 있는데 읽을 줄 몰라요. 누군가 말해주길 그게 제 이름일 거라고 했어요. 이재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건 서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내 손녀를 위해. 클레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재성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재성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내 살배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소녀의 목에는 클레어의 팔찌와 똑같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20년 전 뉴욕에서 내 손녀가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서윤. 당신이 그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클레어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재성의 이야기가 터무니없게 들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하나둘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증명할 수 있어요? 클레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당신이 정말 내 손녀라면 우리는 혈연관계가 있을 테니까요. 클레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항상 알고 싶어 했던 자신의 과거, 정체성에 대한 의문들이 이제 눈앞에서 해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으니까요. 내일 검사를 받아보죠. 클레어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이재성의 얼굴에 안도와 기대가 섞인 표정이 번졌어요. 그는 클레어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편한 시간에 연락주세요. 내가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되새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
자신이 정말 실종된 한국인 소녀였다면, 그동안 찾지 못했던 가족들이 있다면, 클레어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아침 클레어와 이재성은 뉴욕의 한 의료기관에서 만났습니다. DNA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길게 느껴졌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 걸린다고 했죠. 클레어 씨. 아니, 서윤아. 이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아직은 클레어라고 불러주세요. 클레어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내 손녀라는 걸. 그들은 검사를 마치고 함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재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클레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위탁가정에서의 생활, 좋은 입양 부모님을 만나 자란 일,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여정. 이재성은 눈물을 참으며 클레어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며칠 후 클레어가 일하는 로펌으로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클레어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쉽게 열어볼 수가 없었죠. 마침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일치율 99.9%. 이재성은 클레어의 친할아버지가 맞았습니다. 클레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수수께끼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재성에게 전화를 걸었죠. 결과가 나왔어요. 클레어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재성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도 같은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죠. 서윤아.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클레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클레어는 이재성이 묵고 있는 호텔 라운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재성은 이미 자리에 앉아 클레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곁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앉으세요, 서윤아. 이재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클레어가 이 호칭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는 정말 이서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떻게? 제가 사라진 거죠?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살이었던 너는 뉴욕 관광 중에 우리와 헤어졌어. 당시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고 단 몇 초 눈을 뗀 사이에 너는 사라졌지.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개월간 미국에 머물며 널 찾았어. 하지만 클레어는 이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릴 때의 일이라 명확한 기억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위탁가정에 가게 된 건가요? 이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알 수 없어. 아마도 누군가가 너를 발견하고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데려갔을 거야. 우리는 계속 찾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너의 정보는 우리에게 연결되지 않았어. 클레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이 평생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사실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의, 아니 제 부모님은요, 그들도 알고 있나요? 클레어가 물었어요. 이재성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내 아버지 이준호와 어머니 김미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내가 확실해지기 전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알려야겠지. 그들은 내가 돌아오길 평생 기다렸단다. 이재성은 옆에 놓인 상자를 클레어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가 사라진 후 매년 내 생일마다 내가 만든 목걸이들이야.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주려고. 클레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여 개의 목걸이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모두 그녀의 팔찌와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그 순간 클레어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상실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할아버지. 클레어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재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클레어를 끌어안았어요. 20년간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이제야 찾은 기쁨의 눈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서윤아, 정말 너구나. 내 손녀, 드디어 찾았구나. 이재성은 클레어의 등을 토닥이며 울먹였어요. 클레어도 이재성을 꼭 안았습니다. 낯선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안정감이 그녀를 감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클레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재성은 클레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서둘 필요 없어.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한국에 가서 내 부모님을 만나주렴.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미국에 있었지만 이제 새롭게 발견한 가족들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웠지만 클레어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생각해 볼게요. 클레어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다음 몇 주간 클레어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마다 이재성을 만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재성은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클레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클레어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었죠. 내 아버지는 너를 잃은 후 오랫동안 슬픔에 잠겼단다. 처음 몇 년간은 거의 말도 하지 않았지. 이재성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나요? 시간이 조금씩 도와주었지. 그리고 내 어머니가 임신을 했단다. 이재성의 목소리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클레어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동생이 있나요? 이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동생 이서진이 지금은 18살이야. 그 아이는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랐어. 항상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 클레어는 갑자기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가족의 존재에 압도되었어요. 부모님 그리고 동생까지 이제 그녀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클레어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로펌에서의 중요한 경력, 미국에서의 안정된 삶, 그리고 그동안 쌓은 모든 것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가야 해. 클레어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단기간이라도 가서 그들을 만나봐야 해. 클레어는 로펌에 한 달간의 휴가를 신청했어요. 상사인 마이클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클레어의 사정을 듣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네. 필요한 시간만큼 써. 내 자리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마이클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출발 전날 밤 클레어는 이재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긴장되고 불안했죠.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20년이나 지났는데. 클레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재성은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너를 보고 싶을 뿐이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적이니까.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완전한 이방인일 테죠. 다음 날 아침 클레어와 이재성은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클레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자신이 향하고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합니다. 이재성이 클레어에게 말했어요. 내 부모님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클레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20년간 기다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클레어와 이재성은 입국 심사를 마친 후 도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재성이 먼저 걸어나가며 클레어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는 출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클레어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이재성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남자는 그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이재성이 클레어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비됐니? 저기 내 부모님이야. 클레어는 심호흡을 한 뒤 이재성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질수록 부모님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어머니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클레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 사이의 거리가 단 몇 걸음으로 좁혀졌을 때 클레어의 어머니가 먼저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았어요. 서윤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순간 클레어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감정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죠. 클레어의 어머니 미영은 그녀를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맞구나. 미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클레어의 아버지 준호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듯 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재성이 부드럽게 준호의 등을 밀었고 그제야 준호가 한 걸음 클레어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클레어는 처음으로 이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생소한 단어였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포옹이었어요. 클레어는 아버지의 품에서 오랜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이제야 찾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죠. 내가 살아있었구나. 정말 내가 살아있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깊은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 클레어와 가족들에게는 그들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재성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눈물을 훔치며 이 가족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 찍어볼까? 이재성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네 사람은 공항 로비의 한쪽에 섰고 공항 직원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클레어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재성의 검은색 세단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클레어는 창밖으로 펼쳐진 낯선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여기가 자신이 태어난 곳이라니.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동생은 어디 있나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공항까지 오지 못했단다. 차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클레어의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모습의 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모습의 동생이? 아파트 문이 열리자 긴 머리를 가진 18살 소녀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었어요. 그녀는 클레어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서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클레어에게 다가와 포옹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더 단단하게 껴안았습니다. 언니가 정말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항상 기도했거든요. 서진이 속삭였어요. 클레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동생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은 서진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지만 한 구석에는 4살 무렵의 서윤이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옆에는 어린 서윤의 사진을 바탕으로 나이를 더해 그린 성인 서윤의 모습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나이에 맞춰 그림을 그렸단다. 준호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클레어는 그림 속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꽤 비슷했어요.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이 살아있었던 거죠. 저녁 식사는 클레어가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미영은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한국 음식을 준비했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았지만 클레어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맛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클레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영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고맙구나. 식사 중에도 질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클레어의 성장 과정, 공부와 직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의 삶. 가족들은 그녀의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 클레어 역시 가족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진이는 어떻게 자랐는지. 그날 밤 클레어는 서진의 방 옆에 준비된 객실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감정이 너무 격해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서진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언니, 아직 안 잤어요?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아니, 아직 잠이 안 와. 클레어가 침대에 일어나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클레어의 침대 끝에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언니에 대한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서진이 말했어요. 마치 전설 속 인물처럼요. 정말 언니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클레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가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한국인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날 찾는 사람들이 있을 줄은. 서진은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몰래 만든 앨범이에요. 언니가 없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일들이죠. 클레어는 감동하며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서진의 성장 과정, 가족 행사,
그리고 특별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중에는 서윤이의 생일이라고 표시된 사진들도 있었는데 가족들이 케이크 앞에 모여 있는 모습이었죠. 매년 언니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서 함께 축하했어요.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언니를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클레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가 알지도 못했던 가족들이 20년 동안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클레어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자매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진은 학교 생활과 친구들,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클레어는 미국에서의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일상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미영이 이미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니? 미영이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어머니. 생각보다 잘 잤어요. 클레어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클레어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서울 구경을 좀 하려고 해. 괜찮을까? 클레어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식사 후 가족들은 함께 서울 구경에 나섰어요.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명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클레어는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미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문화에 감탄했죠. 여기가 내가 4살 때 자주 놀던 공원이야. 준호가 한 도시 공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공원을 바라보며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을 떠올리려 했어요. 어쩌면 그녀의 유년기 일부가 이곳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클레어가 조금이라도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클레어는 점점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간단한 인사말과 일상 표현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열심히 언니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 클레어는 서진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죠. 두 자매 사이의 유대감은 나날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재성이 클레어를 찾아왔어요. 그는 손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서윤아, 내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이재성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국제 입양과 실종 아동 찾기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내가 관심이 있다면 내 법률 지식을 살려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클레어는 놀라움과 동시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이재성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국제 입양 시스템 개선, 실종 아동 찾기를 위한 법적 지원, 그리고 가족 재결합을 돕는 일이지. 내가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클레어는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로펌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살 수도 있었지만 이재성의 제안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삶이 미국에 있는데. 클레어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재성은 손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어요. 서둘러 결정할 필요 없단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일할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날 밤 클레어는 옥상 정원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 예전의 삶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찾은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새벽녘 클레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그녀는 두 세계를 모두 품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동시에 두 나라에서의 삶을 조화롭게 이어가기로 했죠. 그녀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새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 클레어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긴 해야 해요.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제안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가족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은 클레어가 완전히 한국에 남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죠. 무엇보다 그녀를 완전히 잃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내 이름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서진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클레어 아니면 서윤 언니.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정체성은 두 이름 모두에 담겨 있었습니다. 클레어로서의 삶과 이서윤으로서의 혈통. 둘 다 그녀의 일부였죠. 둘 다예요. 클레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클레어로, 한국에서는 서윤으로 살아갈 거예요. 두 이름 모두 저니까요. 이재성은 손녀의 성숙한 결정에 감동했어요. 그는 클레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돌아왔을 때 주려고 준비해둔 선물이란다. 이재성이 말했어요.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있었어요. 서윤의 원래 목걸이와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두 개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윤이라는 한글이, 다른 하나는 클레어라는 영문이 새겨져 있었죠. 두 정체성을 모두 품고 살아가길 바란다. 이재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클레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목걸이를 가슴에 안고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이 목걸이처럼 두 세계를 이어가는 다리가 될게요. 한 달 후 클레어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갈 한국 가족이 있었고 그들과의 약속이 있었죠. 클레어는 미국의 로펌에서 일하면서도 할아버지의 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마다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고 매일 가족들과 영상통화로 소통했어요. 클레어가 미국으로 떠난 지 반년 후 이재성의 재단은 가교 브리지라는 이름의 국제 프로젝트를 출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실종된 아이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클레어는 이 프로젝트의 법률 자문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클레어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1년 후 클레어의 노력으로 3명의 국제 입양인이 한국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재회 순간에 함께하며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기쁨과 혼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설렘.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이해했죠. 2년이 지난 어느 날 클레어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미국 변호사 일을 줄이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 두 나라를 오가는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 계획이었죠. 정말이니? 미영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게 더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곳도 제 집이라고 느껴요. 클레어의 삶은 점점 더 두 세계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서진은 미국 대학 유학을 준비하며 언니의 도움을 받았고 준호와 미영은 딸을 위해 영어 공부를 시작했죠. 가족 모두가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클레어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처음 그녀를 가족에게 이끌어준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고 목에는 할아버지가 선물한 2개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 세계 모두에 속해 있었죠. 자신의 팔찌를 바라보며 클레어는 미소 지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조각들이 모여 완전한 그림을 이룬 것 같았어요. 그녀는 소중한 목걸이의 2 펜던트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다른 하나는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죠. 이제야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이 되었구나. 클레어는 중얼거렸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이재성이 들어와 클레어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76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정정했고 손녀를 향한 사랑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어요. 서윤아, 제안했던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 좀 할까? 이재성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이제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자신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의 가족은 나를 찾아주었어. 클레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다른 이들이 그들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차례야. 그렇게 클레어의 새로운 인생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길 잃은 소녀가 아니었죠. 그녀는 이서윤이자 클레어 리였으며 두 세계 모두에 온전히 속한 한 사람이었습니다.